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재점화된 미중 갈등 우려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하겠다고 밝히자 장중 최고치를 찍고 있던 코스피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야 말았습니다. 미중 갈등 우려가 재점화된 우리 증시, 증권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오전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후에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하루를 보면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분기, 3분기 최대 매출로 86조 원을 보이고 영업이익도 전망치를 웃돈 12조 1천억 원을 기록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죠. 10만 전자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장 시작 전에 프리마켓에서 지난 2021년에 기록했던 96,800원 이후 최고가인 97,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코스피 지수도 장중 한때 장중 3,640선을 넘으며 최고가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이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오후 들어서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의 제재 소식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번엔 조선업계로 확산이 되면서 한화오션이 유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이 미국과 협조해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창학 기자, 중국의 제재가 당장 한화오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미국에서 수리하거나 만드는 배에 쓰이는 중국산 기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오후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조선과 해운 분야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반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 업체는 5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방문했던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한화 필리조선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이들 업체와 거래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화오션의 미 자회사가 미 정부의 조사에 협조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화시핑의 라이언 리치 부사장은 지난 3월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을 겨냥한 공청회에 참가해 미국의 중국 선박 제재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등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중국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중국이 마스가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 한화그룹이 무기를 만들 때 쓰는 자국산 히토리 사용도 막으면 피해가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발표를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가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중국 상무부의 제재 소식에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0.63%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를 시작하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를 다시 시작하면서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미국 나스닥과 S&P 500 선물 지수도 현재 하락 반전된 상태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역시 전장보다 2.58%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도 보면 어제는 그래도 주춤했는데 오늘은 다시 1,430원 선까지 복귀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선을 넘어서면서 외환 당국이 어제 구두 개입에 나섰잖아요. 이에 환율이 다시 1,420원대로 내려왔지만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등 미중 갈등 요소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오후 들어 다시 올라서 1,431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가 타코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즉 강경한 대응 뒤에 이제 한 발 빼는 이런 전략들의 모습이 다시 연출이 되면서 증시와 외환 시장에 조금 안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이달 말로 다가온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양국 간의 여러 수싸움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변수 하나하나가 글로벌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일단 환 차원에서 보면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건데 사실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피를 담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환차손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지수 상승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기반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다시 말해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달러 기준 주식 평가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선 손해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말에 이제 비상계엄 시국에 1,4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1,470원대까지 치솟은 바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도 3조 5천억 원 가량 빠져나갔었는데 물론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지만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발생하고 다시 약해진 원화 수혜로 환율을 올리는 악순환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코스피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만 8천억 원 이상을 팔아치웠던 외국인은 증시가 오히려 하락한 오늘 지수 하락에도 4,800억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이제 코스피가 3,800선까지 기대가 되는 만큼 코스피 상승에 더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시장에서는 대미 투자 불확실성 등 여러 변수에 따라서 당분간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환율 부담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투자를 이어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엔비디아와 AMD에 이어 미국의 반도체사 브로드컴과도 천문학적 규모의 AI 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픈AI발 수요 폭증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장기화될 것이라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오픈AI의 광폭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픈AI가 미국의 반도체사 브로드컴과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수십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오픈AI가 설계한 AI 칩과 또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 말부터 2029년까지 공급을 할 예정이고 오픈AI는 이 AI 칩 공급 업체들과 최근 한 달 새 천문학적인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는 오픈AI가 엔비디아에게 1,000억 달러를 투자받아서 엔비디아 GPU를 구매를 하기로 했고 지난 6일에는 AMD와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브로드컴과 칩 공급 계약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여기에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미국 안보의 필수적인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새로 내놨고요. 또 AI와 방산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서 10년간 무려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100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과 또 투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연이어 발표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소식에 시장에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길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말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엔 아니다, 2028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 2026년 말 정도에 정점에 다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일단 지난해부터 이제 이어진 AI 투자가 올해 상반기에 몰렸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픈AI가 이 투자 소식을 이제 9월과 10월에 연이어서 발표를 하자 이달 들어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이 2028년 혹은 2030년까지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젠슨 엔비디아 CEO는 2028년에 데이터 센터 투자액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반도체 호황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 부분이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반도체 기업에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필수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여기에 탑재되는 HBM뿐 아니라 기존 디램과 소캠, 또 낸드 플래시 등 반도체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 미국의 마이크론 등 세계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공급을 한 번에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메모리 3사의 신규 공장 가동도 일러야 2027년 2분기 정도로 예정이 돼 있어서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도 꾸준하게 오를 전망입니다. 네, 반도체 호황이 길어지면 자연스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3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 SK 하이닉스 역시도 호실적 기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인 86조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2조 원가량 웃도는 12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2분기에는 고작 4천억 원에 그쳤는데 이번 3분기에는 약 6조 6천억 원으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데 D램과 낸드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또 HBM 사업 정상화가 겹쳤고 또 여기에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도 크게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맞춤형 AI 인프라 생태계인 NV링크 퓨전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또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 NV링크는 CPU 없이도 GPU끼리 좀 통신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엔비디아의 고속 연결망 기술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이번에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맞춤형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파운드리 부분에 좀 반등을 크게 이끌 것으로 보이고 한편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인 9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SK 하이닉스는 3분기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11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 삼성의 실적을 비춰보면 SK 하이닉스도 12조 원대 이익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SK 하이닉스가 오픈 AI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하겠다는 LOI에 서명을 한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HBM4에서도 상당 부분 좀 앞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내년에도 이 HBM 선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재위에서는 부동산을 비롯한 세금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고 기후에너지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졸속 국감 지적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세종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승원 기자, 국감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가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군요. 그렇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에 대한 부작용에 공감했습니다. 발언 먼저 확인하시죠.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이 수요가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그 효과가 한강 별도로 갔다가 다시 노도강으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에 힘을 보탠 건데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자금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볼 때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차례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거죠. 정부는 조만간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부동산 대출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장기적인 보유세 인상안도 담길지 관심이 커집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에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과 시장 교란에 대한 강력한 처벌안도 포함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기후부 국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가 넘어온 뒤 첫 국감이었는데 준비 부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결국 파행으로 얼룩졌군요.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위 의원들은 여야 모두를 막론하고 기후부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추석 연휴와 겹쳐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하다고 해명하자 논란을 키웠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이 산자부의 에너지 파트가 왔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다. 적어도 현재 상황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감을 앞두고 부처 입장에서 당연히 보고하고.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정보 조직 개편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했던 겁니까? 김 장관은 올 초 국회가 결정한 원전 2기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11차 전기본을 존중하되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도 더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건데 전기요금 인상도 중요 관심사항인 만큼 기후에너지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이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로 시각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 국감에선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실행 주체인 LH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두고 이한준 LH 사장에게 여러 질문이 쏟아졌고 이 과정에서 분명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미선 기자. 오늘 국감에서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을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군요. 네, 이한준 LH 사장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면 땅 장사라는 오명은 벗겠지만 수익 구조를 완전히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한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답했는데요. 이 사장은 9월 공급 대책이 LH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서 토지 매각 수익 32조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165조 원 수준인 LH 부채가 2029년엔 3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년 동안에 기체 발행액은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익 구조가 없어졌거든요. LH가 직접 시행하면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 뒷받침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또 이한준 LH 사장 발언을 보면 LH가 짓는 공공주택을 과연 수요자들이 원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LH 수장이 9.7 공급 대책의 한계를 지적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시장 친화적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실적인 한계를 자인했는데요. 주택 수요자들이 LH가 짓는 공공주택을 원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공급자 측면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측면에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부합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사장은 분양가를 낮추면 공공주택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을 늘리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현행 90%에서 10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면세 산업이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만든 면세 산업 발전 협의회는 3년 가까이 단 한 차례의 회의만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고사 상태에 놓였던 면세 업계. 코로나 팬데믹 이전 24조 9천억 원이었던 면세 시장 규모는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고 지난해 3분기엔 국내 4대 대형 면세점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민관 참여 형태의 면세산업 발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2월 첫 회의를 열고 송객 수수료 인하, 온라인 판매 플랫폼 확대 등 15개 주요 과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시내 면세점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던 온라인 면세품을 포털 사이트나 오픈마켓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방안도 논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잘 나가던 면세 산업이 굉장히 지금 침체 일로에 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면세산업협의회가 단 한 차례밖에 개최가 안 됐다라는 게 지금 전형적인 불통을 지금 이루고 있다. 그리고 뭔가 한류를 모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장기적으로 민관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공항 임대료, 송객 수수료 등 면세산업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협의체 재개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동차 산업이 침체에 빠진 지난 2020년에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오늘로 취임한 지 5주년을 맞은 정 회장, 숱한 위기를 전략적으로 극복하며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톱3에 안착시켰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지난 5년의 성과 장슬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도전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이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에 빠졌던 지난 2020년 10월.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며 현대차그룹은 전반적인 체질 개선과 동시에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전동화 전략과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 고급화 전략을 동시에 펼친 겁니다. 그 결과 2019년 글로벌 완성차 판매 5위였던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723만여 대를 판매하며 글로벌 톱3에 오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2022년부터 3년간 매해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상반기 관세 여파 속에서 13조 원의 합산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2위에 올라섰습니다. 외신들도 정 회장에 대해 현대차그룹의 놀라운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합니다. 정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제품 개발과 미래 모빌리티 연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우리가 AAM을 훨씬 뛰어넘는 이동 수단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에도 50년 후에는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보금자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이주, 후개발 순서를 잡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뜻깊은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